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위험한 국가잖아. 맞아, 거기에다 몇십 년 전에는 가난해서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가 외화벌로 갔었다지. 어이, 지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한참 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뒤에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경외감을 느꼈다는 영국인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한국을 보고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대학 교수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고 런던의 명문대학 교수인 루카스입니다. 전공은 세계문화학이죠. 저는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라는 사실이 뛰어난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 뒤에 진정으로 뛰어난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게 되면 문화를 형성해요. 그건 시민의식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의식들이 나라를 더욱 탄탄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식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민의식이란 사회적 참여와 개인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시민들 자신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한 뒤 움직이기에 가능했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 생겼는데 소위 지식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많이 배우거나 저처럼 상위권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영국은 생각보다 무질서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도심에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진 들었기에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런 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만큼 일처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이 있는 도심으로 학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세미나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각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곳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 경우도 많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날 주제가 영국의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였거든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도시의 지하철을 이용해 영국의 시민의식과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했어요. 사실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계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이미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 공간이니까요. 개인 공간이 아닐 뿐더러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국에 여행 온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을 이불 삼아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 영국의 시민의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시민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히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영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신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물론 영국 내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보다 정확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 동의해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영국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날의 세미나는 열띤 토론을 하며 영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영국 내 교육열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인구수에 비교하면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많아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배움이라는 게 더 나은 삶으로의 수단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좁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세미나의 2부는 한국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기에 이미 접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이미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로 영국 내 많은 시장을 섭렵해 가고 있다는 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수업의 주제는 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세계 문화 시장을 주도하는가였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며 시민의식을 비교하려는구나라고 말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해요.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준비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에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빠르게 수속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영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필요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입구와 가까운 쪽에 앉은 자신으로 인해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영국 도시 다음이 한국 도시인 걸로 보아 아마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영국과 마찬가지 조건인 거죠. 그 나라의 시민의식은 지식층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초행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혼동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자기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를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 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결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쓰레기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 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는데요. 그 한국인은 영국인처럼 바닥에 빈 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영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서야 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내린 다음에서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도착해 지하철을 탑승한 것뿐이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영국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 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한정된 자기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타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 등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비슷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걸 알게 된 이후 한국 사람들이 절 배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짧았던 며칠인데도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그런 배려와 예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 등이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영국의 지하철 같은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진 영국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영국의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국이 개척된 나라였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국 사람들 DNA에 기재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가 되면 영국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보여지는 요소에 집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들이 세계인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제시된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서일 수 있죠. 한국을 둘러보고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영국인 대학 교수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는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과 가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외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심성도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본받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나라로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잊을 수 없는 찌릿한 경험을 한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엄마는 사실 죽어도 한국으로는 절대 내 발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한국을 싫어하다 못해 증오했다고 하는데요. 딸의 졸업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긴 했지만 딸이 준비한 관광 코스에서 엄마는 쉴 틈 없이 비명소리를 지르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걸까요? 그녀의 비명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빠르게 함께 들어보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살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하이디라고 해요. 오늘은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엄마가 한국에 와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게 된 실제 후기에 대해 우리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첫 한국 방문은 고집스럽고 확고하기만 하던 엄마 평생의 가치관을 몽땅 바꿔버렸거든요. 저는 독일 출신으로 엄마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의 꿈은 한국 기업에 취직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독일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살고 싶은 곳은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정해버린 저에 대한 늘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어떻게 그렇게 매몰 찰 수가 있냐며 고국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떠나니까 좋냐 등 마음이 섞인 농담을 늘 건네곤 했는데요. 그 말에 진심이 섞였다는 걸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해야 했어요.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엄마와 통화라도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지내냐. 보다 잔소리 아니면 싫은 소리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 저도 점점 엄마에게 연락하는 빈도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더 서운해하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엄마와 저는 세상에 오직 우리 둘뿐이라며 서로를 의지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였는데 이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젠 서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는 접점이 되곤 하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저랑 반대여서 저에게 너는 정말 너 아빠랑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하곤 하셨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특히 아빠 성격이 너무 징그럽고 싫어서 헤어지게 됐다고 했는데 저에게 그 성격을 닮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해줘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엄마는 저에게 항상 1순위로 중요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엄마 덕분에 여유롭진 않지만 평범하게 잘 자랄 수 있었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저를 키워줬는지 아니까요.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세무사 일을 재택으로 병행해 가며 투잡으로 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한 슈퍼맘이셨죠. 요리를 업으로 한다는 건 하루 종일 무거운 주방 장비들을 흔들고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 아주 험하고 고단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접시를 요리하느라 워그 흔드는 행동을 반복해야 했고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손목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요리는 손목과 허리와 어깨를 다리까지 몸 전체 모두를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요리 일이 끝나고 나면 저를 다 케어해주고 집안일과 병행하며 집에서 세무일이 시작됐죠. 세무 관련 일은 엄마가 모니터 세대를 뚫어지게 보며 무언가를 수없이 입력해야 하는 타자 소리만큼이나 엄마의 몸은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요. 거기에 저를 씻기고 먹이고 빨래 청소에 엄마는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들었겠구나. 이 글을 쓰면서 새삼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네요. 저녁마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엄마가 떠올라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던 엄마의 모습도 눈에 선하죠. 어떤 날에는 목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팔이 저려 양치조차도 못할 정도 통증이 지속되기도 했던 엄마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그만두실 수도 없었고 엄마의 통증들은 갈수록 점점 더 커져 숙면도 방해하게 됐어요. 그 결과 엄마는 만성 통증과 염증은 물론 불면증까지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죠. 엄마의 소원은 단 하루만이라도 남들처럼 편하게 푹 자는 것이라고 하실 만큼 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당시 저는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괜찮냐는 걱정이나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도우는 것뿐이었어요. 병원을 다녀보라고 했지만 엄마는 병원비가 얼만지 아냐고 하시면서 그리고 가봐도 똑같다고 가길 꺼려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아는 게 없으니 막막하기만 했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막막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좋은 직장을 빨리 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엄마를 모시고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돼도 집에도 잘 가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에 빨리 한국에서 경험을 쌓아두고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무슨 한국에 간 뒤 그렇게 매정해졌냐면서 엄청 짜증을 내곤 하셨죠. 엄마의 짜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평소에는 그래도 애정 어린 잔소리의 느낌이었다면 자주 화를 내고 수시로 기분이 변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엄마는 제 졸업식에도 한국행을 오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죠. 저는 도대체 한국이 왜 그렇게 싫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원래는 그렇게 싫어하질 않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간 뒤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독일은 그거 안 되잖아. 이건 한국에 살아봐야 알아라고 했다네요. 제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어 한국이 더 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질투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어른인데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구는지 도통 이해가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는 한국만을 좋다고 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추억도 전부 독일에 있고 엄마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다 독일에 있는데 왜 너만 굳이 한국만을 칭찬하냐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셨죠. 오히려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독일에 집착하는지 이해가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독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소중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국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아련하고 깊은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것뿐이죠. 이건 그냥 선호도일 뿐인데 엄마는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 같아요.
독일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이 독일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독일에 가본 적 있으시거나 독일 사람들은 알겠지만 독일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왜 돌아가기 싫은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와 떨어져 사는 것에서 오는 것에 대한 해방감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도 분명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 안전도 때문이죠. 완벽한 안전에서 오는 자유로움,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 아세요? 이게 바로 제가 독일로 다시 굳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저나 제 친구들이나 대표적으로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조심해라, 주의해라였어요. 어릴 때부터 경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자라난다는 건 단순히 산책하는 것도 완벽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로 갈수록 그 불안함은 더 심각해졌죠. 생각해보면. 그땐 혼자 어딜 가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돌아다녔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따뜻한 곳이었지만 조금만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게 되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렸죠. 어디 숨어있던 건지도 모르는 노숙자들은 조금씩 거리로 나와 활보하기 시작하고 더 깜깜해지면 그 거리들은 노숙자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곳을 맨몸으로 지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꼭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죠.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 안 되죠. 아무튼 상황이 그러니 어둑해질 때쯤 모든 도시가 멈추는 기분이 들어요. 상점들,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은 절대 걸어 다니질 않죠. 원시 시대와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독일의 대부분의 사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약에 취해 술에 중독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집순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걸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완전히 어렸을 때 이후로 끊긴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점점 더 커가는데 위험으로 가득 찬 도시는 저에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깥을 피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마니아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본 한국 콘텐츠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해 검색하니 그 다음부터는 제 알고리즘에 온통 한국에 대한 것들로 뜨게 돼서 그렇게 한국에 대해 빠르게 잘 알아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도시, 역사, 패션, 스타들, 노래, 춤,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이 저의 심장을 콩닥거리게 했고 한국의 모든 것은 로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게 제가 한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를 오게 된 이유고 제 선택은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저는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식을 앞두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 오는 데는 분명 엄마의 도움이 컸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에게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엄마가 주는 돈만 받아 생활할 순 없다고 판단하고 독일 국적인 제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독일인 과외였어요. 청담 신사동 쪽 엄마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짧게 일하고 많이 벌었어요. 그 외로도 원어민 학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생활력은 아마 엄마를 닮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던 이유는 취업을 하게 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낼 공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고 엄마가 주셨던 목돈과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왔던 월급들을 다 더하니 그래도 원룸 오피스텔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곳으로 곧 이사를 가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가고 싶은 회사의 서류 전형은 무사히 통과했고 곧 1차 면접이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가 오면 내가 해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안 올 거냐고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가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됐고 엄마가 한국을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죠. 결국 엄마는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실 때까지 그다지 설레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졸업식을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2년 만에 엄마를 보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볼 생각에 그동안 엄마랑 싸웠던 것들에 대한 기억보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드디어 저 멀리 입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출입구의 자동문이 열렸고 그리웠던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힘차게 엄마를 부르고 달려가 엄마를 와락 안았죠. 엄마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만 보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저였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카페로 오자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상한 엄마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오는 길이 짜증난다고 화를 냈다가 또 소녀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가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엄마의 캐리어를 받아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며 비행은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특유의 짜증톤으로 또 바뀌더니 한국으로 오는 길이 너무 길고 피곤하고 힘들었다며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좀 이상해서 우선 카페로 가서 음료 한 잔 먹고 출발하자고 했죠. 식당 쪽으로 가면서 엄마는 한국 내부 공항이 얼마나 큰지 느끼셨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식당들이 있는 게 공항이 맞냐고 하셨어요. 엄마가 출발해온 공항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할 만큼 큰 베를린 공항이었지만 한국 공항 같은 시설은 전혀 없고 한국 공항에 있는 서비스 시설의 10분의 1 정도가 있을까? 말까거든요. 거긴 그냥 운송항공을 타는 곳 정도로만 쓰이는 역할을 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은 대체 이게 말이 되냐며 엄마가 연신 놀라셨어요. 엄마는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본 적도 없고 볼 시간도 없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자제품이나 대기업 몇 개 빼곤 전혀 모르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의 장점은 무엇인지 같은 건 당연히 알지 못했죠. 엄마는 한국이 원래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냐며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기분이 좋아진 엄마를 보자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출출함을 달랠 만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시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청소를 하며 움직이는 로봇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쉴 틈도 없이 우리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빙 로봇도 엄마. 앞으로 도착을 하고 나니 엄마는 정말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흥분했다가 순식간에 어떻게 기분이 이렇게 널뛸 수 있는지 이상해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요새 화를 이렇게 잘 내는지 물었더니 엄마는 사실 요새 극심한 불면증과 동반해 갱년기까지 오면서 호르몬제까지 먹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간 짜증을 그렇게 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엄마를 돌보지 못하던 날 동안 엄마는 다른 힘든 것들에 시달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과 함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엄마를 몰랐다는 생각에 그런 제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위해 같이 살려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저 스스로만 좋으려 한 행동인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는 저의 관심이 더 필요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빨리 움직이자며 내가 준비한 일정을 다 보려면 시간이 없다고 했죠. 엄마한테 한국에 대해 한 번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다 떠올린 건 바로 지하철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장 부러워할 부분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거든요. 엄마 캐리어는 공항에 짐 배달 서비스로 신청을 해두고 가벼운 몸으로 지하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지하철 내부로 함께 걸으면서 내부의 쾌적한 모습과 설비, 장애인이나 노년층 임산부 아이들을 위해 있는 시설들이 계속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선표를 보고서 무슨 거미줄처럼 이렇게 많은 곳을 지하철이 연결하고 있는 게 맞냐며 신기해하셨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에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냐며 엄마는 연신 감탄의 소리만 냈죠. 그러던 중 엄마는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이건 독일과 정말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이 통신이 안 되니까.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을 넣어두는 게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영화, 게임, 드라마, 유튜브
SNS 등 모든 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향하면서 보이는 한강에 엄마는 감탄을 하셨죠. 소녀처럼 좋아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나는 왜 엄마를 모시고 그 어떤 것들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첫 경험은 한국의 한의원 체험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늘 아파하던 모습이 생각나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엄마가 좋아할까 걱정되긴 했지만 제가 아는 엄마라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 확신했죠. 제가 한의원으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들과 대학교에서 취미로 춤을 배우는데 그날은 피곤해서 그런지 배우다가 갑자기 발목이 돌아가면서 넘어지게 됐어요. 뼈가 다친 건 아니었는데 마치 그 정도의 고통이 느껴졌죠. 그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아주 오랜 기간 치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엄마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엄마 앞에서 절대로 걱정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긴 기간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아르바이트와 학교를 잘 병행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했다 싶었던 날 갑자기 발목이 푸르댕댕하게 바뀌더니 극심한 고통이 시작됐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다고 하며 통증 주사를 놔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무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와 CT까지 전부 다 찍기도 했는데 도통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때 친구에게 추천받은 곳이 바로 한의원 치료였습니다. 한국식 침술과 찜질 등 여러 가지 한의학 치료를 하면서 2달 만에 그간 정형외과를 반년 넘게 다닌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짐을 느꼈어요. 이젠 제 몸이 힘들어도 발목이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발목이 다쳤다고 해서 발목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어져 있는 많은 곳들과 혈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갈수록 한의원의 치료가 저에게 딱 맞았고 정형외과의 치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엄마가 곧장 떠올랐죠. 엄마에게 한의원이라는 곳을 갈 거라고 했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왔으니 좋을 거라며 추천을 해줬더니 의외로 엄마는 무척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고 싶었다고 독일에서 봤는데 엄두를 못 냈다면서요. 그런데 진짜여도 괜찮겠냐며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독일에서도 침술이나 한의학 같은 게 있는데 한의학은 의술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의료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침술 한 번 맞는 데만 싸게는 50만 원 정도에서 비싸게는 100만 원 이내 정도예요. 단 한 번 하는데 말이죠.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한국은 다 보험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해줬고 한국은 한의원도 다른 병원처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의료 시스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길을 걸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한의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개인정보를 적어 오늘은 제가 아니라 엄마를 접수하게 됐어요. 이곳은 원래도 잠실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원으로 소문나 저도 그 소문을 듣고 친구를 통해 온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다닐 때보다 더 소문이 났는지 이제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선생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쪽을 보니 방금까지 설레어하던 표정은 어딜 가고 인상을 팍 쓰고 계시더라고요. 한의원 안에 들어가자 다양한 약재가 구비되어 있는 약재에서 풍겨오는 한의원 특유의 냄새 때문이었죠. 엄마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곳을 가야 해라며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이건 약재 냄새고 몸이 좋은 것들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죠. 그걸 보니까 엄마와 제 입장이 순간 바뀌어버린 것 같아 웃음이 풋하고 나더라고요. 그렇게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통역을 좀 해도 되겠느냐 물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며 유창한 영어로 선생님이 엄마에게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목에서 연결되는 어깨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져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 선생님은 목 뒤 어깨에서 어떤 부분을 꾹꾹 눌렀어요. 그러자 엄마는 악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셨죠. 선생님은 심각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왜 참았냐고 그러면서요. 엄마는 독일에 병원을 가봤지만 독일은 아프다고 하면 먹는 약으로 더 많이 개수를 늘릴 뿐이지. 다른 어떤 것들도 해주지 않는다며 마치 자판기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방금 들어올 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며 인사해줬는데 독일은 그런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며 솔직히 독일 병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럼 여기도 아프실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엄마에게 엎드려 보라고 하더니 엉덩이 쪽에 양 사이드를 꾹 누르셨어요. 엄마는 미친 듯한 고통을 담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선생님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골반이라. 여기를 먼저 고쳐야 다른 부분도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엄마는 아픈지 표정을 심하게 찡그리면서 쓱 하는 참는 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치료실에 잠시만 다른 환자 때문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자 엄마는 빠르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비용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부위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혹시 비용 때문에 엄마 여기저기를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냐며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면 엄마가 아픈 척하지 않고 꾹 참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마침 선생님이 오셨고 어디가 아픈지 알았으니 그럼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선생님은 엄마에게 잠도 잘 못 자시죠라고 묻는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냐며 항상 숙면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자주 깨는 편이라면서요. 심각한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며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건가 고민이 된다고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하더라고요. 그러곤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이 목과 팔, 손목 모든 곳이 이어져 있고 특히 목에서 생성하는 림프를 따라가면 잠과 연관되는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통증 체크를 조금만 더 해보겠다며 등 여기저기를 누르셨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스러운 걸 참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원래도 여기가 자주 아픈 곳이었냐 물었고 이내 왜 아픈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건 귀부터 손가락 끝까지 근육이 쫙 연결되어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한 곳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렇게까지 아팠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게 다 저 때문에 생긴 세월의 아픔같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엄마에게 부항이라는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엄마는 난생 받아보는 부항치료 그리고 뜸 치료에도 정말 꿋꿋이 잘 참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걸 했을 때 기절할 것처럼 우두방정을 떨었던 적이었는데 엄마는 아픔을 정말 늘 참아오던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또 새삼 느껴졌죠. 침과 찜질까지 마친 엄마에게 어땠냐고 물으니 엄마는 치료가 느긋하고 편안했고 무엇보다 아픈 곳이 치료가 너무 잘 되어서 여긴 매일매일 오고 싶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특이 나올 때 선생님이 통증에 좋은 자세와 마사지까지 자세하게 시범까지 보여주며 알려주셨다고 한의원에 완전히 반해버리셨어요. 독일 병원은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딱 약만 주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한국은 진심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 같다며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계산할 때가 되자 엄마는 엄마가 너무 여러 개 시술을 받아서 어떡하냐며 계속 초조해했죠. 과잉 진료 사기를 당한 거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하지만 10만 원도 안 나온 걸 보고 엄마는 영수증을 보고 또 보시더라고요. 한의원에 대해 제가 한 말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한 이후 엄마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매일매일을 한의원에 나와 목도 교정하고 다리 비대칭도 교정하는 등 완전히 한의학에 반해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건 한의원에서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찜질도 자주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일 차를 타고 다녔던 독일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다 떨며 걷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엄마는 저녁마다 눕기만 하면 바로 1시간에서 2시간은 쭉 잠드셨어요. 엄마가 이런 개운한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저만큼이나 좋아하시게 됐죠. 드디어 졸업식도 하고
엄마와는 한국에서 못 해본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어요. 둘이서 한 번도 못 해본 게 아직도 그렇게나 많더라고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엄마와 단둘이 기차 여행도 부산으로 떠나봤어요. 잠깐 잠이 들어도 아무도 우리 근처에 오거나 물건을 탐내는 사건도 없는 걸 보고 엄마는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간 그 기간은 저와 엄마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여자 둘이서 여행을 한국처럼 편하게 다닐 수 없으니까요. 오직 한국이어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한국의 진가를 이번 여행을 통해 알길 바랬어요. 이번 시간은 엄마와 그 여행을 통해 그동안 응어리졌던 많은 것들을 해소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어요. 저도 부산으로의 여행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해운대 앞 숙소를 잡았기 짐을 두고 해운대를 구경했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 앞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어요. 저는 신기해서 여행으로 온 거냐 여기서 사는 거냐 물었더니 대부분 여행객들이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부산이 너무 아름다워 1년을 살 결심을 했다고 했죠. 지금까지 여행해 본 도시 중에 부산이 최고 아름답다며 오늘 부산에 온 저희들에게 갈 곳들을 추천해 줬어요. 그들은 부산 사람들이 착하고 친절해서 좋고 특히 분위기도 음식도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들은 헝가리 사람들인데 특히 헝가리는 음식이 특별히 맛있는 게 없고 바다가 없는데 완전 반대인 부산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죠. 특히 국밥이라는 게 있으니 꼭 먹어보라고 했어요. 부산에서는 국밥이라는 걸 꼭 먹어봐야 한다면서 강조했죠. 저는 원래 국밥을 좋아해서 가보고 싶었지만 문제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요리를 하는 분이라서 음식을 먹는 게 까다로웠으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가장 유명한 음식들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부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엄마를 모시고 가장 유명한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그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줄을 쫙 서서 있더라고요. 엄마는 도대체 어떤 맛집이길래 이렇게 외국인들까지 쭉 서 있냐며 기대하셨어요. 요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으니까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니 국밥집 내부에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벽면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온 쌓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50년 전통의 국밥집이라더니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저는 사인들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저 유명인들이 다 왔다 간 거라고 설명해주며 오늘 먹을 국밥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죠. 엄마는 제 설명을 들으며 좀 먹기 싫다고 말하셨어요. 그러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곧 우리의 국밥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도대체 사람이 이 뜨거운 온도를 어떻게 삼킬 수 있는 거냐며 국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뭐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숟가락을 통해 안을 휘휘 저었죠. 그러면서 엄마의 관심은 온통 뚝배기였는데요. 거의 다 먹은 사람들이 뚝배기 각도를 조절해서 먹는 걸 보면서 저건 뭐냐며 계속 신기해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그냥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다며 말해줬어요. 저는 국물부터 한술 떠서 먹었고 와, 그 맛은 정말 지친 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국물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는데요. 엄마는 머뭇거리며 계속 먹지 못하고 있자 옆 테이블의 한 한국인 중년 남성분께서 영어로 후회하지 않는 맛일 거라 장담해요. 겁내지 마세요 라며 엄마를 응원해줬어요. 엄마는 부끄러운지 미소를 살짝 짓고는 그렇게 국밥을 완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마법의 스프냐며 그 맛에 만드는 레시피를 궁금해하실 정도였어요. 이어지는 우리 일정으로 감천문화마을에도 가고 전통시장들에도 가보면서 호떡도 먹어보고 엄마와 완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매일 그렇게 걷고 또 걸으니 엄마는 눈에 띄게 불면증이 줄어들었고 활기차지고 기분 변화가 예전처럼 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엄마를 더 돌봤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엄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부산의 보수동이라는 책방 골목을 가보게 되었어요. 거긴 건물 자체가 책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책방 주인분에게 그 건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 건물을 산 건물주가 오피스텔로 지으려고 하다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게 아니라 부산을 위해 역사적인 이곳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 모양 건물을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는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걷느라 지쳐 엄마와 커피 한잔하며 책을 읽기 위해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엄마는 책을 골라오기로 했어요. 내부가 겉에서 봤을 땐 작은 줄 알았는데 내부로 들어오니 꽤 많이 크더라고요. 음료도 다 나왔는데 엄마가 안 오길래 엄마를 찾으러 책 코너 쪽으로 갔더니 엄마가 누구랑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남자는 국밥집에서 봤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건물 주인이자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뉴욕에서 오래 사업을 하다 와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였더라고요. 엄마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엄마를 보면서 알았어요. 독일에서 답답하게 살았던 건 나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무엇보다 그랬을 텐데. 내 삶만 살려고 독일에서 도망치듯 날아온 게 나 혼자가 맞았다는 걸 말이죠. 텅 빈 집안에서 제가 나가고 난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혼자 앉아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내 버림받은 기분이라는 말을 장난인 척 저에게 건넨 건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죠. 아빠랑 헤어지고 처음으로 엄마가 이성과 대화하며 저렇게 웃는 걸 본 건데 저렇게 소녀처럼 웃는 걸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고 엄마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일을 정말 잠깐 휴가를 내고 온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취업을 향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취업을 이루고 나면 이제 남은 저의 목표는 좋은 남자와 평범한 연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 남은 거겠죠. 엄마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연락은 안 해요. 대신 영상통화로 아주 깊고 많은 대화를 하죠. 정말 서로의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 하는 텍스트 메시지보다는 서로의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엄마는 통화할 때마다 한국을 너무도 그립다고 말해요. 특히 한국의 한의원과 침술이 너무 그립고 특히 따뜻했던 바닥에 누워 자던 경험. 그리고 뜨끈한 국밥도 모두 그리워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의 이야기만 하면 더 이상 듣기 싫어하던 엄마는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저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보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는 엄마랑 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엄마가 이젠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게 된 게 꿈처럼 즐겁네요. 우리는 이렇게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엄마와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서 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제주도나 여수 중에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